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체제 붕괴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저곳에서 정말로 북한 체제의 균열이 가는 시그널, 징후, 조짐들이 보입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특별 등판 손님 모셨습니다. 특별 게스트 송강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셨는데 오늘 강력한 돌직구 한번 기대해도 되겠죠? 네, 오랜만입니다. 신문의 기사는 넘치죠. 예. 정보도 넘치고. 그런데 그 기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다음에 그 배경은 뭔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대목을 찾는데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더워서 그런지 좀 파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사이드 톱 기사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박 대통령의 말씀, 박 대통령의 발언 싣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층이 무너지고 있다. 심각한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북한 체제 동요 가능성, 박 대통령이 북체제 동요 가능성을 정면으로 꺼내든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인데요. 이 기사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역시 일면인데 두 가지 단어를 제가 가렸습니다. 불거진 붕괴. 첫 번째 단어는 붕괴. 박 대통령, 김정은 정권 심각한 균열 조짐. 그렇습니다. 어제 이 한 문장, 그렇지만 세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붕괴, 균열, 그리고 동요. 붕괴, 동요, 균열. 과연 박 대통령의 이 말, 과연 사실에 근거한 발언일지 잠시 후 그 징후들 저희가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요. 어떤 기사 있을까요? 북한 청소년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보 당국이 진술한 진술서를 입수를 했는데 그 가운데는 북한 청소년들이 이렇게 진술을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은 망했다. 여기서 조선은 북한을 의미합니다. 북한 청소년들이니까요. 우리 조선 망했다. 중국에 살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탈북 청소년들이 밝힌 북한 현재에 있는 10대, 20대 북한 청소년들의 과연 생각 어떤 것일지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우병우 수석 기사인데요. 감싸야 된다, 내쳐야 된다. 우병우 놓고 갑론을박. 그런데 어디에서? 친박 내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친박의 2차 분열이다. 경향신문 이렇게 썼습니다. 친박 내에서도 소위 강성 친박은 우수석 감싸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고 친박 내에서도 강성 친박과 거리를 두려하는 친박 세력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 세력이 누구일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다시 우병우 기사입니다. 어디에 맡겨도 우병우 사단, 왼쪽을 돌아봐도 우병우 사단, 오른쪽을 돌아봐도 우병우 사단이란 얘기입니다. 어디 얘기냐면 검찰 얘기입니다.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사팀도 아직 못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 의뢰한 지가 언젠데 말입니다. 별도팀 꾸리느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팀을 못 꾸리고 있는 그 속내는 무엇일지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정치권 기사 오랜만에 소개해드립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 국민의당 나와 있는데 누구누구가 국민의당 오면 경선 룰 자체를 통째로 맡기겠다 파격 제안했습니다. 누가 오면? 그분이 오면.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대표 두 사람이 국민의당 오면 경선 룰 맡기겠다.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지원 원내대표의 생각이 무엇일지 새 판을 짜는 건 아닐지 잠시 후 그려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국정원이 주어로 등장했습니다. 귀순한 태영호 부인이 빨치산 가문 맞다 이렇게 밝혔고요. 함께 온 아들 둘이 자제 전부다. 북한에 딸이 있다는 건 거짓이다. 아 그렇군요. 태영호 공사 딸이 있다. 영국 외신들이 보도를 했었는데 북한에 딸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영호 공사와 관련돼서 어제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밝혔는데 태영호 공사에 관련해서 북한 본국에서 그러니까 평양에서
25세 이상 된 외교관의 자제들은 모두 본국으로 송환시키라, 이른바 송환 조치를 내렸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 저희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북한 체제 균열, 동요, 붕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북 붕괴 작심 거론, 체제 동요, 북한의 실제 도발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 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 사실에 근거한 발언인지, 그러니까 뭔가 정보 보고가 있었던 것인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그 조짐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북한 균열 조짐, 북붕괴 시그널. 저희가 세 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세 가지 공개하기 전에 그 전에 정성희 위원님, 박 대통령의 저 발언, 앞서 광복절을 기념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마치 태용호 공사의 귀순을 알고 있었다는 듯 염두에 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발언도 뭔가를 조짐을 우리 정부가 파악한 건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죠. 예. 태양호 공사가 들어온 게 7월 중순이고요. 8.15 경축사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한 발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북한 간부와 국민들에게 말합니다 하면서 분리하면서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 체제의 어떤 그런 걸 믿고 기다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북한 정권에서는 비판하는 게 있어 처음으로 분리대응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그 정보 보고를 가지고서 얘기한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대북 발언 중에서 이번 발언이 가장 수위가 셉니다. 처음으로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각의 신문에서는 우병우 문제를 덮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상당한 정보를 근거로 이걸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체제 붕괴, 소위 말해서 북한 정권 교체를 통한 어떤 체제 변화, 영어로 레지움 체인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어서 말한 것이 지금은 우리가 분열할 때가 아니고 예. 단합을 해야 될 때라고 바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명민 전 의원님, 박 대통령의 이번 이 발언은 뭔가 물타기, 소위 말해서 물타기의 성격보다는 우리 정보 당국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 보고가 있었다. 예, 이건 뭐 해외 외신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 그리고 엘리트층들의 집단 탈북 이런 것들이 결국 북한 체제의 균열을 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과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 체제가 언제까지 영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언급한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라는 측면은 결국 내부에서 이런 균열들이 생겨났을 때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초래한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계속되는 핵실험이거든요. 핵실험 때문에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게 결국 경제 문제를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서는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 그걸 사람들은 자꾸 해서 떠날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아주 결정적인 단초로 내부에서 뭔가의 폭발적인 균열이 생길 경우에는 예.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만약에 진짜로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의 흡수 통일이 가능한 것이냐?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북한이 만약에 제대로 된 레짐 체인지에 성공하지 못하고 내전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난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쏟아지게 됐을 경우 우리 대한민국은 그걸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첫 번째 거고 그런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김정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더 극단적인 도발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안보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혹시 송강훈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네. 박 대통령이 이렇게 안보를 강조하신 게 우병우 수석 이야기가 워낙 세간에서 들끓으니까 좀 물타기 하려는 건 아니냐. 조금 자유롭지를 못하시죠, 사실은. 왜냐면은 국무회의도 하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을지회의도 있으니까, 훈련도 있으니까 당연히 북한 문제 언급하는 건 좋은데 제일 청와대의 현안이자 국민적인 관심사가 우병우 수석 또는 이런 문제인데 그 부분 코멘트가 없으셨거든요. 네. 당연히 저도 그렇고 일부 신문도 그렇고 결국은 핵심을 벗어나고 오히려 북한 분열의 문제도 사실은 97년에 황장엽 그분 망명했을 때도 북한 무너질 것 같이 우리 느꼈었거든요. 당장에 북한 무너지는 거 아니냐. 네, 그것도 주체 사상의 신봉자였는데 예. 창시자였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도 또 외교관들 많이 넘어왔거든요. 예. 오히려 90년대가 한 18명이면 2000년대는 한 3명밖에 안 됐대요. 네. 그렇게 보면은 과연 그 정도 갖고 균열의 조짐이다. 또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하기에는 좀 실감이 잘 안 나죠. 네. 그 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은 북한보다도 오히려 지금 당면한 우리 우소속 문제, 우소속 정치 문제. 안정 문제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제 그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북한 내에서 뭔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출력물을 준비했는데 세 가지 사항 중 첫 번째 사항을 먼저 살펴보시죠. 심각한 균열 조짐, 북한 붕괴 시그널이 아니냐. 박 대통령도 어제 밝힌 바인데 오늘 대통령의 어제 워딩과는 상관없이 북한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소식 세 가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25세 이상 된 외교관의 자녀는 본국으로, 그러니까 평양으로 소환을 하라라는 소환장이 모든 외교 공간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정은의 오더, 김정은의 명령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숙현 칼럼니스트, 태용호공사의 귀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 25세 이상 자녀들을 다 소환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졌다는 거는 최근에 잇따른 특히 이제 고위급들을 비롯해서 탈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일종의 볼모로 잡아두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지시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5세, 그러니까 만 25세입니까? 만 25세. 우리 나이로 26되면 무조건 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공사 같은 경우는 첫째 아들이 26살이고 둘째 아들이 19살인데 장남이 걸려 있어요. 예, 장남이 걸려 있었고 당장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 장남을 또 한참 동안 볼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자녀의 어떤 그 변수가 가장 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 북한 외교관 딸이 이런 증언을 했어요. 예. 일단 외국에 살다가 우리가 본국으로 소환이 되면 외국에서 소위 말하면 편하게 살아왔다. 이런 이유로 거기 뭐 공사판에도 보내고 사상교육도 받아야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갔을 적에 한 달간 굉장히 모진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한번 사실은 외국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 가서 그 수업을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녀들의 어떤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태공사 아들도 만약에 간다면 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걸 테고 아들도 원하지 않았을 테고 아버지도 원하지 않았을 테고 결국은 이제 귀순하는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중요 변수로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태곤 실장님, 사상학습과 생활총회를 본국으로 돌아가면 해야 된다. 생활총화. 네. 그러니까 막노동도 하고 건설 현장도 가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직접 비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외국에 갔다 오는 뭐 외교관들이 보면은 중강제로 새마을운동 입소를 한다든지 국방대학원에 입소를 해가지고 민방위복 입고 이 삽질도 하고 그거 직접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훨씬 심한 수준으로 이제 이른바 뭐 바깥 물을 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원래 그걸 하던 사람은 그나마 이게 견디는 건데 그 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그걸 하는 것은 더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문화
지체 현상들이 이제 점점 나타날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제도 좀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저도 따져보니까 신라 시대에는 상수리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예. 지방 호족들을 갖다가 1년에 얼마씩 경주, 지금의 금성, 당시 경주에 수도에 했다가 이제 돌려보내는 게 있었고 또 지방 귀족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게 그쵸. 자녀를 인질로 삼았다. 이제 그건 당사자가 왔고요. 고려 시대에는 이제 기인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예. 자녀를 데리고 이제 개성에 있다가 반란을 못 일으키게 이제 중앙 집권이 확정될 때까지 이렇게 한 게 있는데요. 아마 예. 그런 식의 제도를 해서 외교관 자녀들한테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물 그걸 이제 빼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걸 견뎠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에 모든 사회가 연결돼 있고 이런 사회에서 북한 체제에 들어가는 걸 견디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태용호 공사의 두 아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예. 볼 때 영국이죠. 영국 사람이지 북조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저렇게 망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태용호 공사에게 소환장이 들어와 있었는데 김병민 의원님 결국은 저희 도직구쇼의 추측이 맞았군요. 나는 김정은 체제 밑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만큼은 특별히 올해로 26을 맞는 내 장남만큼은 더 이상 그 김정은의 공포 체제 아래서 키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 내부에 있는 그냥 평범한 부모들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 그렇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외국물을 조금이라도 먹었다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북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자녀들이 겪게 되는 그런 고통들을 차마 본인이 볼 수도 없고 자식들조차도 부모님한테 굉장히 크게 극렬하게 항의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오늘자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북한의 청소년들에 관한 보도들을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일단은 부모들이 귀국을 하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할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외국물을 먹고 생활했을 경우에는 명문대 진학을 꿈꿨던 사람들도 있을 건데 결국 어쩔 수 없이 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북에 들어가면은 김일성 대학에 가거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수능 시험처럼 시험을 시험을 잘 보게 되면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런 시험 조건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또 갖다 바쳐야지만이 좋은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는 경우들도 생긴다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으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외교관들, 고위층들의 생각들을 좀 맡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나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예, 북한 균열 조짐, 북붕괴 시그널. 이번엔 두 번째 시그널을 공개하겠습니다. 북한 외교가 무너지고 있다. 밀수 등 외화벌이, 무리수에 연일 망신을 당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 현지에서 외교관이 추방되거나 대사관이 폐쇄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데 윤태곤 실장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게 있죠. 일단 지금 나타난 게 태영호 공사도 그랬지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관이란 거는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만은 최일선에서 그 나라의 이익을 이제 추구하고 나라를 홍보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좀 주머니가 두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뇌물은 못 주더라도 옷도 멀쑥하게 입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안에 있는 사람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기회를 받아가지고 나간 거 아니냐, 우리보다 훨씬 덜 힘든 거 아니냐, 나갔으니까 뭐 이게 돈도 벌어와야 되고 선물도 사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겠죠.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한 30년 전이 생각이 나는 게 그 아웅산 테러 직후에 그때 이제 전두환 정부 당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군의 이제 강경한 뭐 장군들 위주로 해가 북한에 이제 보복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절대로 안 된다, 움직이지 말아라고 해놓고 대신에 했던 게 외교적 압박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이 그 당시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동남아에다가 이제 외교력을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을 좀 고립시키는 쪽으로 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북한 붕괴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북한이 어려움과 별개로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가. 박 대통령이 이제 동료라고는 말씀을 하셨죠. 저도 동료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균열, 붕괴 이럴 때는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두환 정부의 예를 들었지만은 전두환 정부 때 한 2년, 3년 동안 강력하게 압박을 하다가 그 기억하실 겁니다.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85년에 북한이 이제 수해물자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는
당연하게 이게 남조선에서 뭐 욕하면 예. 안 받는다고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전두환 정부가 아이고 고맙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남북의 화해문으로 또 몇 년 동안 갔었거든요. 어차피 남북 관계라는 게 이제 부침이 있는 상황이니까 또 지금은 이제 안 좋은 상황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뭔가 이제 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정성희 위원님. 이달 초였어요. 방글라데시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북한 대사관 소속 한선익 1등 서기관을 에어컨과 담배 등 5억 원 상당의 밀수 혐의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외교관들은 이제 추방이 최고의 벌칙이죠. 예. 아그레망을 주지 않는 거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독일에서는 대사관이 돈을 벌기 위해서 대사관 건물을 불법으로 임대를 하다가 또 투방이 됐고요. 이제 과거에도 이제 외교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했던 게 외교 파우치 같은 경우는 면세 아니겠습니까? 예. 행랑은 그 행랑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숨겨가지고 밀수하는 건데 유명하죠. 그래서 뭐 심지어 위패 제조, 유통, 밀수, 그때 밀수가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불법 물건일 테니까 그런 그 밀수를 통해서 돈 버는 거 이런 것들을 외교가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예. 또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받는 압박이 상당할 것 같고요. 네. 일각에서 우리 태영호 공사도 상당한 그 자금을 가지고 탈출했다 하는 보도가 영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아닐 겁니다. 네. 그 돈이 있었으면 했겠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군요. 압박을 받다가 하니까 아마 빈주머니로 나왔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북한의 대사관들이, 외교관들이 추방당한 나라가 방글라데시, 그리고 독일, 미얀마, 탄자니아, 파키스탄, 그리고 이집트 북한 대사도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제가 90년부터 지금 이 역사적인 곳을 올라가는데 북한 외교관이 추방당하고 밀수에다가 잡히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일까요? 계속 그랬습니까? 네, 수도 없이 많았죠. 예. 사실은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참 북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저는 굉장히 감이 좀 안 와요. 감이 잘 안 온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외국 신문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타임지에 제가 아주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 신문 갖고 하지만은 그 기사 그 타이틀이 레퀴엠 포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장송곡. 그러니까 사람 예. 죽으면 그 음악 들잖아요. 그래갖고 사진을 한 대여섯 개 실었어요. 그거는 진짜 가스 살려고 줄 서는 이 시민들 또는 우유 살려고 뭐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시민들. 그러니까 곳곳에서 경제가 붕괴되고 정치가 붕괴되면서 이 나라 자체가 흔들린다고 하는 그 기사를 썼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은 타임지나 또는 어디 뉴욕타임스에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실감 나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외교관들의 그 행태는 참 복잡하죠, 사실은. 예. 자녀 문제도 있고 개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이런 이 독재 체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러더라도 우리가 꼭 그거 갖고 단정 짓기에는 좀 네. 섣부르고요. 오히려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그 자세가 필요하죠. 자, 네. 그럼 세 번째 조짐은 과연 어떨까요? 북한 균열 조짐 북붕괴 시그널 세 번째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청년과 청소년에게 달렸습니다. 그 나라의 청년과 청소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나라의 명운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현재 북한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은 과거 북한에 있었던 청년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조선은 망했다. 중국에 살고 싶다. 예. 이게 어떤 얘기예요, 도대체가? 이 세 번째 신호가 가장 위험한, 북한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국과 남조선의 여자들은 다 예쁜데 왜 이렇게 북한에 있는 여자들은 안 예쁘냐라고 사실상 자주 적힌 목소리로 북한의 청소년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불과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여성들은 또 반대로 남조선에 있는 남성들이랑 중국의 텔레비에 나오는 남성들은 다 그렇게 멋있는데 우리 북조선에 있는 남성들은 이렇게 안 멋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 하니 북한 체제 내에서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영상물들이 충분히 공개가 돼갖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고립된 생활 속에서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봐요. 사실상 동남아라든지 중국 등지에서 대한민국 한류가 인기를 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북한의 고립된 사회 속에서 보는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얼마나 그 사회에 대한 동경들이 더 크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 당국 내에서는 영상물 단속반을 가동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극하게 심하게 처벌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청소년들이 이런 얘기를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못 보면은 머저리라는 표현을 쓴대요. 아까 북한 청소년들의 발언을 빌리자면 그 기사에 보도된 머저리다. 거고 머저리라고 놀림을 당한다. 우리말로 치면 이제 왕따를 당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는데 사실상 그 정도로 어찌 보면은 이 대한민국 체제의 영상물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과거와 다르게 5년, 10년 조금씩 쌓여가서 지금 이 청소년들이 예. 한 10년, 20년 뒤가 됐을 경우에는 북한 체제 내에서 얼마나 더 김정은 체제를 떠받들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고조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 남한의 어떤 그런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얼마나 또 생기발랄하고 아름답습니까? 이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적들이 내부에 들이미는 CD, CD는 CD라고 하네요. USB, 라디오, 그리고 이색적인 옷차림과 머리 단장 등은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하며 적들이 불순 녹화물과 출판물을 우리 내부에 들이밀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2중, 3중으로 든든히 쳐야 된다. 모기장을 친다 그랬어요. 사실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사드 배치도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이런 하드 파워보다 이런 한류 같은 그다음에 드라마를 통한 이런 소프트 파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와 달리 옛날에는 북한이란 체제가 위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동시대의 중국과 남조선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정보를 막아도 이런 음지를 통해서 이런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체제 분열에 아까 말한 또 체제 붕괴에 더 중요한 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청소년의 특성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이라는 게 늘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민감하고 감성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더 빨리 받아들이고 더 많이 혹하죠. 그건 우리나라도 청소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조선 망했다. 거기다가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리를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저쪽은 헬북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헬조선과 헬북조선. 헬북조선이 좀 센 것 같아요. 예, 청소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재밌는 거는 또 같은 코드가 외모지상주의, 외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남조선의 애들은 다 이쁘고 세련되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미디어 효과 같은데요. 텔레비에 나온 사람 다 이쁩니다. 네. 그런 것들 영향을 훨씬 많이 주는 거죠. 탈북 청소년 진술서에 이런 내용이 실제로 나오네요. 북한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는 말인데 드라마, 영화를 봤겠죠. 중국과 남조선 여자들은 다 예쁜데 우리 북조선 여자들은 하나같이 못생겼다. 이런 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기사를 보니까 좀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귀엽다. 북한 청소년들이. 제가 이미 한 5년, 6년 넘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접촉했던 북한 청소년들 보면 좀 선발된 친구들이었겠죠. 걔들을 볼 때는 제가 약간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입만 열면은 우리 공화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래 참 거기서 이제 똑똑하고 선발된 애들인데도 막 이렇게 너무 이러니까 아유 애 같지도 않고 좀 징그러운데 참 애 같지 않습니까? 중국 남조선 여자들이 이쁜데 우리 왜 못생겼어?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 파워 결국 이제 이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남북이 체제 경쟁은 전 끝났다고 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우위에 있는 거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라든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동경을 느낀 게 어떤 부분인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봤어요. 한 30여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이야기가 똑같아요. 일본 TV 보지 마라. 일본 영화 같은 거 보지 마라라고 하면서 딱 민족이 말살되고 일본 문화 하면은 저는 이제 부산 살아가지고 그 일본 TV 같은 게 이제 잘 나와가지고 많이 보고 선생님이 몰래 이제 책 잡지 보다가 뺏기고 그랬는데 라디오도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결국 이제 문화라는 거는 물론 우위가 없습니다만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문화가 개방됐다고 했을 때 물론 호기심이라든지 정말 이상해가지고 이제 북한 거를 이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개방이 됐을 경우에 어디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도 보면은 제일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 김일성이 나쁘고 이런 거보다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제일 두려움을 가질 겁니다. 이거 세 가지 중에 1, 2번은 손 변호사님 20년 전에도 있었다. 3번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좀 김 의원 지적하신 게 제가 탁 와닿는 게 있어서 네. 지금 세 가지 중에 북한을 붕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요소가 세 번째거든요. 이 바닥의 민심, 또 아이들의 생각 이건데
그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자세가 예. 정책이나 이 통일 정책이나 압박의 그 방법이 저는 굉장히 은밀하고 끈질기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 아까 정 의원님 소프트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은 대북 압박이나 이것도 좋지만 금강산도 열고 예. 개성공단도 하고 묘양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끈질기게 우리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저변이 넓혀지면 어느 순간에 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전략적인 지혜가 좀 필요할 때입니다. 예. 과연 이것이 북한의 균열이고 붕괴의 징후냐라는 데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북한 내부에서 뭔가 수상한 움직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과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네, 돌직구 신문의 사이드 톱 기사 이번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사이드 톱이 아니라 여기 있군요.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팔이다. 그러니까 팔이 잘리면 몸통이 타격을 입으므로 팔은 잘라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진박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병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준비해봤습니다. 라운드 1과 라운드 2가 있는데 먼저 라운드 1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박 중에 진박, 정종섭 의원과 원내대표가 맞붙었습니다. 정지석 원내대표와 정종섭 의원이 우수석에 거취를 두고 맞붙었는데 먼저 정종섭 의원 이런 발언했습니다. 라운드 1. 청와대의 수석은 대통령의 팔과 같다. 한 개인이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몸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여기서의 몸통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주석 의원이 하나 날고 둘은 몰았던 것 같습니다. 몸통 이 얘기는 예전에 깃발과 몸통 얘기로 상당히 안 좋게 썼었는데 대통령을 몸통이라고 일컬었네요. 그런데 이 정종석 의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진박 의원들도 정 의원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정례에서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석 전 장관이 의원이 특별감찰단 제도의 법적인 문제에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게 수사 의뢰 대상이 되는가? 특별감찰관 제도에 따르면 수사 의뢰 대상이 안 된다. 정종석 의원도 그렇고 조원진 의원도 그렇고 특별감찰관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앞으로는 말 조심해야겠네. 정지석 원내대표 왈. 나도 앞으로는 말 조심해야겠네. 이숙현 칼럼니스트. 네. 이 정지석 원내대표가 정말로 앞으로 그렇습니다. 나도 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라는 자기 반성입니까? 아니면 비꼰 겁니까?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는 소위 말하는 친박계의 지원을 받아서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친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본인은 나는 아무런 개복도 없고 개파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단 언론에서는 범친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요즘 네. 정말 친박들과 또 강성 친박들과 좀 목소리를 달리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죠. 그래서 지난 19일이었습니까? 그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수석이 사퇴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저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죽했으면 기자간담회나 브리핑도 아니고 저렇게 페이스북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을까?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이정현 대표와 이제 각을 서는 모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저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고, 어제 그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하는 정종석 의원이 저런 말을 했으니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좀 속으로 기분이 언짢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 나오면서 이런 얘기했죠. 뭐 우시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 당내 돌아가는 어떤 그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침을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운드 1은 정주석 의원과 정지석 원내대표의 대결인데 정지석 원내대표의 이 발언, 나도 앞으로는 말 조심해야겠네. 나도 앞으로는 말 조심해야겠네. 정성희 위원님, 그러니까 정주섭 의원에게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그럼 내가 헛소리하면 나도 특별감찰관처럼 너네 난 검찰에 기소할 거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는 어떤 친박과 비박의 시각을 이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일요일 날 그 발언이 나오고 난 이거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우병우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나온 다음부터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청와대 그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를 지지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조갑재 씨가 뭐 칼럼도 썼고요. 뭐 이런 내용이죠. 사실 저 우병우 수석의 비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누군가가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청문회를 가면은 통과되기 힘들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었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도 우병우 수석의 저런 사안을 가지고 청문회에 오면은 솔직히 우리는 사인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병우 수석은 민정수석입니다.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비서는 청문 대상도 아닌데 내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통령을 너무 흔들기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친박계한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이 지금 이렇게 특별 감찰이 진행되는 도중에 냉각기를 갖고 있는데 이 냉각기를 가진 상황에서 친박이 지금 상당히 반격하고 있습니다. 예. 한 며칠은 갈 것 같아요. 전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원래 이게 야권의 프레임이었거든요. 우병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뭐 손발이고 팔이고 한 몸이고 굉장히 야권과 비판하는 쪽의 프레임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일요일부터 우병우 수석을 흔드는 것은 이제 국가를 흔드는 것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받아가지고 더 세게 이렇게 받아쳤어요. 야당이 할 말을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할 말이 떨어졌어요. 아니 떨어졌다라기보다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식으로 좀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은 좀 어깃장 놓는 식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현실 인식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딱 말하니까 약간 눈치 보고 있던 진박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냐인데 지금 보면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청와대가 말하면서 이게 쭉 확산되는 게 아니라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친박 중에서도 분화되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친박이 분열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친박, 뭐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들, 이제 조원진, 이장우 이런 분들, 김진태 의원과 요렇게 하고 원래 이제 애초에 있었던 TK 쪽에 이게 중심이 됐던 의원들은 팔짱 끼고 약간 좀 의구심이 있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분화되는 게 제가 볼 땐 청와대나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현실인식 하나를 더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청와대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은 일부 언론과 통진당 해산 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좌파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다. 아니 여기서 통진당 해산에 불만을 가진 좌파가 왜 나옵니까? 듣는 좌파들이 보면 기가 찰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잘못이 있냐, 법적으로 드러난 게 없지 않냐라고 나오면 그건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상한 음모론으로 뭐 통진당 해산의 불만을 갖고 있는 좌파 이런 말을 하니까 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도 아니 이거 다 연계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억측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라운드 1, 라운드 2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정현 당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또 원내대표인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주고받았어요. 이정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오전 일찍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의 하는 내내 41개 정책 현안 얘기는 다뤘는데 우병우 수석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특히 이정현 당대표는 우수석의 우자도 안 꺼냈습니다. 그러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우시성 가진 사람 얘기는 안 나왔어 그냥. 정책, 민생 정책만 계속 지금 밀도 있는 토론을 했어요. 정책만 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송강훈 변호사님, 정진석 원내대표의 두 번째 발언을 또 혹시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까봐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정책과 민생 현안만을 갖고 얘기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정말 이게 좋다고 감탄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비꼰 겁니까? 정치인들 얘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겠죠. 하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겉만 돌든지 아니면 핵심은 절로 가고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그게 정치인 아닌가요, 사실? 그래서 그냥 고지겠대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일단 새누리가 참 보기 딱할 정도가 됐지요.
대표나 또는 원내대표라고 하면은 그래도 소신 있게 또는 그 민심의 중앙에서 제대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는데 그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 점에서 보면 참 이정현 대표가 참 곤혹스럽기도 하실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제 느낌은. 예. 정진석 대표는 그래도 그나마 경력이 많으시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나 잘 빠져나가시는 분 아닌가요? 아,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다 살아남는다. 그래서인가요? 정지석 원내대표의 발언 두 가지인데 밀도 있게 토론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발언 첫 번째랑 아까 소개했던 나도 앞으로 말 조심해야겠네. 이 두 가지 발언 한꺼번에 볼까요? 김병민 의원님. 예. 지도부 중에서 범친박 중에서 정지석 원내대표만 우수석에 대해서 용기 있는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정진석 원내대표를 향해서 거당팔이라는 별명을 붙인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과거 황우여 전 당대표를 대상으로 어당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거칠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다라는 얘기를 거당팔이다. 거당팔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 굉장히 당수가 능수능란하다. 예. 특히 치고 빠지게 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굉장히 국민적 민심들이 우병우 수석을 사퇴를 압박하면서 당이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때 SNS에 먼저 올립니다. 먼저 올리고 뒤따라서 김도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 내용을 따라 올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기자회견을 자처하거나 더 앞장서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모든 문매를 혼자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얘기를 꺼내고 나서부터 새누리당의 기류를 묻는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당내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자로는 이제 친박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우택 의원조차도 이 얘기를 스스로 거취를 좀 해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 중진 의원인 정가빈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거에 나왔던 분이죠. 이분조차도 이제는 우병우석이 거칠게 결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죠. 예. 뭐냐면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여론의 민심을 받아서 내가 전달하게 되고 나의 정신을 확실하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을 지폈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더 이상 나서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내의 주요한 흐름들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가하게 되는 모양새가 취해지게 된 전선이 짜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상 나서진 않아도 되고 이제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딱 한 가지. 야당을 향해서 추경 빨리 좀 해주십시오. 민생이 시급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거당팔이 맞는 것 같아요. 거당팔이 맞다. 정지석 원내대표뿐이 아닙니다. 유승민 의원이 우수석과 관련돼서 그간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더니 조금 조심스러워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수경 칼럼니스트. 네. 유승민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입 열었다고요? 네, 최근에 그 유승민 의원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서 네. 이분 뭐 하시나 이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주로 강연 정치를 많이 하시고 공화주의에 대해서 이제 총선 그 무렵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공화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파를 하고 다니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오늘 기사가 나오는데 한국일보에 실렸어요. 보니까 이제 어떤 자리는 아니었고 한국일보 기자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민심이 돌아서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데 왜 버티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냥 그동안 자신이 그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얘기를 다 퍼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지금 아까 뭐 몸통 팔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그 우 수석은 들고 있어도 레임덕이고 내보내도 레임덕이고 그 중간에서 청와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예. 내보내지 않고 옆에 두고 있는 게 레임덕을 좀 지연시킬 거라는 판단하에 지금 저렇게 강경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에는 그냥 우수석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 차라리 잘라버리면 괜찮았을 팔을 계속 옆에서 이제 두고 있다가 보니까 이 전체 몸통으로 가고 청와대 문제로 가고 대통령의 문제로 가서 스스로 문제를 굉장히 확대 재생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까 그 자막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청와대 브리핑이 우수석 관련해서 그 부패 기득권 세력하고 좌파가 뭐 합작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아마 시청자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그럼 부패 기득권 세력은 누굴 지칭하느냐 이거 제가 좀 여쭤봤어요. 밝혀달라. 예.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특정 언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힌트를 얻은 것이 JTBC에서 김진태 그 새누리당 의원이 그 이 문제 얘기하면서 예. 조선일보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정 언론을 할 것이 아니고 왜 조선일보를 여러분들은 언급을 안 하는지 이런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예. 그럼 이제 또 다른 의문이 또 생기죠.
그러면 왜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언급했을까?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언론이나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왜 청와대가 그 특정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일지도 모르는데 예. 거기하고 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건지 그 배경이 좀 거의 설명이 없어요. 예. 나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예,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진박의 분열 라운드 1, 2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사건 라인업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건 저희가 사건 라인업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이 처서입니다. 모기의 주둥이도 삐뚤어진다라는 처서, 그만큼 날씨가 시원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기상청도 언젠가부터 계속 날씨가 풀린다 했는데 서울 최고 기온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36도가 넘었다는데 이 불볕더위 때문에 모기는 없어졌을지 몰라도 벌떼가 기승을 부려서 경북에서만 해도 2명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성희 위원님, 모기는 없어져서 반가웠는데 이 폭염 때문에 벌떼가 기승을 부린다. 조심해라. 말벌집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 많이 예. 하죠. 근데 말벌이 일반 그 벌보다 크기가 서너 배 크고요. 독성은 125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벌에 쏘이면 사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지난달 2명이 말벌에 쏘여서 숨졌습니다. 뭐 황소도 죽인다고 하죠. 쏘이면은. 그런데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도 많다는 거예요. 서울도 워낙 하니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그 말벌로 인한 출동 건수를 분석을 했더니 지금 현재 몇 건이죠? 이게 2배 이상. 지난해 2배 이상, 10,000건 가까이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많은데 이게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가 너무 폭염이라서 모기가 번식을 못해서 모기는 주변에서 이제 본 적이 없는데 말벌은 폭염일 때 번식기가 온대요. 그래서 번식을 많이 해서 올해 더워서 아주 번식을 많이 하는데 번식기에는 또 말벌이 민감해져가지고 조금만 자극해도 마구 공격적이 되기 때문에 예. 저렇게 주택가에 커다란 그 어떤 그 말벌 집을 지어놓고서 좀 건드리다가 공격하는 게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가 그 소방본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서울 지역도 이 말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꿀벌에 의해서 독성이 뭐 120배 이상 강하다. 근데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기상청 시원해진다면서 어제도 덥던데. 오늘도 더워요, 기상청도 지금도. 못 맞추는 거를 제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아니, 저도 슈퍼컴퓨터 사줬다면서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기상 정보는 정확하게 하는 데는 이제 슈퍼컴이라는 1초에 200만 번의 방정식 예. 돌리니까 슈퍼컴 필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수치 모델,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예보관인데요. 경우 이제 예보관의 문제로 합리합니다. 예보관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하드웨어는 투자를 하면서 예보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그 투자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더운데 기상청에 화풀이 한다 느낌이 들어죠.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제가 알기로 기상 예보관이 되게 힘듭니다. 이거 예보관 몇 년에 암이 다 걸린대요. 그 정도로. 욕을 먹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상 참, 예보 예. 수준은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더운 거는 기존의 수치 모델로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떤 이 기상 이변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나왔죠. 이번 초에는 올 초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시원해진다고 그랬는데 또 이제 어긋났습니다. 네. 이번 주말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정말 믿고 싶네요. 예, 오늘도 덥답니다. 폭염 때문에 제일 속 타는 사람이 산자부입니다. 산자부다. 원래 이제 광복절 이후 되면은 전기요금 이야기가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날씨가 안 떨어져가지고 전기요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9월 말 전기요금까지 더울 것 오늘 같아요. 어느 기사에서 났었는데 그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본다라고 8월 달에 이야기한 게 17년째래요. 예. 근데 이제 9월 되면은 쏙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되면 8월에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이게 어쩜 9월 초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산자부가 지금 계속 버티려고 하고 있는데 기상청 믿고 버티려고 했지만 기상청이 잘 몰라요, 날씨를. 더운 이유를 제가 알고 있죠. 왜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더운 이유? 네. 그건 우리 지구촌에 균열이 생긴 거죠. 예. 네. 결국 문화와 산업이 우리 인간이 불러일으킨 재앙일지 모릅니다. 우리 환경 잘 보존하고 있나요? 오로지 개발하다 보면 오존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수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난개발.
네, 사실은 지구를 생각할 때입니다. 네. 예, 지구를 생각할 때다. 네. 기상청 탓할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못 맞춰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건 예측이 안 라인업. 되니까요. 네. 사건 라인업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사건 라인업입니다. 만나보시죠. 이번 올림픽 3관왕의 영예에 빛나는 우사인 볼트. 그런데 바람피다 걸렸습니다. 청혼을 할 거다, 올림픽 끝나면. 모델 여친을 두었는데 이 사진 한 장이 유출돼서 지금 볼트가 곤혹을 겪고 있나 봐요. 윤태곤 실장님, 이게 도대체 어떤 사실입니까? 저 여인은 볼트의 애인이 맞습니까? 브라질 여대생이라고 하네요. 애인이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아직 고향으로 안 갔나 봐요. 볼트가 좀 이렇게 뒤에 이제 흥분돼 이제 마음도 이렇게 가라앉히고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클럽에 갔다가 만난 이제 여대생하고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 유출이 됐는데,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뭐 저 더 이상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네. 사진을 찍은 겁니다만 유출이 된 거군요.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 게요. 이 스포츠 스타들, 특히 이제 올림픽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인기가 좋겠습니까? 지금 브라질에서 남자 스타든지 여자 스타든지 간에 또 이제 뭐 모두가 세계 최고의 몸짱이지 않습니까? 유명세의 몸짱에. 그러니까 이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이게 썸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선수촌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비일비재한 건데, 두 번째 여기서 볼 거는 SNS 문제입니다. 이 이제 여자 대학생이 자기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이걸 보내다가 나 볼트랑 뭐 여기 있다라고 보내다가 그게 이제 샜다는 거예요. 예. 왓츠앱으로 보내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SNS로 통해 가지고 유출되는 문제가 두 번째. 과거하고 지금의 다른 점은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군요. 이수영 칼럼니스트, 볼트가 상당히 곤란하게 됐다. 네. 2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가 있었고 뭐 이번 올림픽 끝나면 청혼할 예정이었다,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항상 따라오게 마련이죠.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본인이 자초한 거 아니에요? 자초한 거죠. 예. 본인 아마 이 사진이 유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네. 이제 몰래 무슨 이제 다른 짓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들킨 게 아닌가라는 추정만 지금 가능할 뿐인데요. 예. 어쨌든 2년 동안 비밀 연애를 하다가 최근에 지난 1월이었나요? 이제 공개 연애로 돌아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여자친구는 직접 SNS에 축하한다, 이렇게 애정을 과시하는. 바로 저분이죠. 자메이카 그렇죠. 출신 모델 케이시 베넷.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예쁘네요. 모델이니까 역시 좀 폴스가 다르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애정을 과시하면서 공개 연애를 하면서 이제 그 애정이 좀 싹트고, 또 이제 볼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돌아가면은 청혼을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그렇군요. 누나의 어떤 그 발언을 들어보면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진이 유출돼서 어떻게 될런지 조금 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반일 것 같아요. 반반이다. 헤어질까 안 헤어질까 하는데 안 헤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생각해요. 의외네요. 두 가지죠. 이제 가서 볼트가 해명하고 그다음에 그 여자친구가 이해가 되면은 여자친구 입장에선 저런 스타 남편 두는 게 나쁘진 않지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지극히 이제 실리적인 계산인데, 이런 계산법이 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 보면은 저는 안 헤어질 가능성도 50% 됩니다. 네. 네. 좀 이 남자 편에서 좀 너무 편향적으로 얘기해 준것 아닙니까? 그게 남녀 관계를 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예. 우리가 이면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예. 좀 복잡한 해석이 가능하지요. 복잡 네. 다양한 네.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저는 또 이제 법정에서 또 그런 재판 많이 하니까. 그렇죠, 변호사님이시니까. 저는 이 사전 그 올림픽 경기 전에 볼트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기자의 리포가 있었어요. 한국 예. 기자가 조선일보인가요? 어느 신문인데 그 볼트를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운동하는 걸 이렇게 따라하면서 리포를 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에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밤늦게 숙소에 들어가는데 딱 9시에 불이 다 꺼지더라. 그 다음날 여기서 잔다고. 그래서 운동만 해서 뭐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는구나 하고 되게 예. 멋지게 봤거든요. 좀 실망스럽네요. 그게 외출하느라 불 껐던 거였나 봅니다. 사건 라인업 두 가지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정치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신문의 사이드 톱 기사입니다. 만나보시죠. 총선은 끝났고 대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소속이 정해지지 않은 야권 거물들이 있습니다. 야권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은 제가 볼 때 이미 쏘아 울려진 것 같습니다. 과연 거물급 3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오늘 총선 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었던 정치권의 합종연횡, 총선 이후 대선 직전 합종연횡 2탄 준비해봤습니다. 합종연횡의 주인공들 세 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대표, 이제 당대표 임기가 끝난 김종인 대표. 야권발 이 거물 세 명의 운명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들의 발걸음은 어느 곳으로 향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도직구쇼에서만 지금 합종연행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아주 강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내게 오라. 김병민 의원님, 내게 오라. 예.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우리 당에 와서 아름다운 경선을 해보자지 않을 것. 아름다운 시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선.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까 모르겠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요즘 너무 막 던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 뒷문장 보면 예. 더민주는 결국 친노 친문이 다 먹는다. 이게 뭐냐면 이번 주 토요일일 겁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그 막을 딱 내리게 되는데 결국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두 사람으로 압축이 돼 있거든요. 추미애 의원이 당선이 됐든가 김상곤 전 교육감이 당선이 됐든가 누가 됐든지 간에 친문의 지원을 받건 친노의 지원을 받아서 도로 열린 우리당, 도로 민주당의 나름대로의 운동권 정당으로 돌아서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거기에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거의 중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나름대로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이 꽤 높은 분이죠. 박원순 서울시장 괜히 거기 있어갖고 들러리 서지 말고 우리 당으로 건너오세요라는 제안을 계속해서 이 박지원 국민의당의 비대위원장이 던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요청에 과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응답할 것이냐, 응답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보거든요. 왜요? 지금 국민의당이 당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한 10% 언저리에 떨어진 지지율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국민의당의 지지율만 회복이 안 되냐? 안철수 당대표, 전 당대표죠. 대권주자의 지지율도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작은 집에 들어가 갖고서는 되지 않는 경쟁을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이 말 한마디 꼭 드리고 싶거든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과연 국민의당이 존재할 것이냐? 저는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결국은 지금의 국민의당으로는 안 되고 나머지 중도에 박원순도 와라, 손학규도 와라, 다 들어오라고 하는 중도 빅텐트를 펼쳐서 또 다른 국민의당이 아닌 국민의당의 제2창당을 새롭게 해내자라고 해서 새로운 제3지대의 세력들이 탄생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당이 지금의 세력으로 과연 대통령 선거를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박원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있으면 문재인의 들러리가 될 것이다 라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 전망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왜냐면은 기상청입니까? 기상청의 예보는 지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정치 지평이나 내년 예측하는 게 100배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좀 유력한 정치인들 속내를 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100만 가지, 1000만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셈법에 맞으면 남을 거고요. 그 셈법이 안 맞으면 안 남을 거고요. 근데 그 셈법 계산하는 시점도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몇 달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답이다 아니다 얘기를 저는 못하고요. 오히려 저는 유권자들이 저는 끝까지 좀 마음을 좀 감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모르게? 네, 그래야 이 정치인들께서 좌우를 떠나서 좀 더 자극받고 국민을 향해서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 그 경쟁 구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국민의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의 처지를 좀 약을 올리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 의원님. 저는 박지원 저 비대위원장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우리 전당대회 곧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닥치고 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닥치고 문이다. 소위. 예, 어떻게 되든 닥치기는 결국은 친문 정당으로 해서 당치자들도 다 그래요. 뭐 지금 얘기하기 뭐하지만 결국 문재인 대표가 아니겠느냐. 누가 가도 들러리밖에 안 될 텐데 그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잘 던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있어봤자 별거 없다. 예, 국민의당이 지금 안철수 당이냐 하는 거에 의무심이 있는데 그 의구심이 있는데 그걸 자꾸 빼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이 아니다. 안 의원 자체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은 플랫폼 정당이다. 물론 IT에서 가져온 개념이죠. 플랫폼으로 우리는 기반만 깔아주니까 OS만 깔아주니까 들어와서 누구든지 하라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도 원오브 됩니다라는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박원순 시장이 정말 대권에 욕심이 있다면은 뭐 닥치고 문 정당보다는 저는 국민당에 가서 예. 승부를 보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종연행이 판친다. 일단 두 번째 인물로 한번 이동을 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러브콜. 두 번째는 바로 단골인데 우리 손학규 전 대표님. 정계복귀 임박은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임박이에요. 도대체 언제 임박하는 건지.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김종인 대표와 극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앞서 봤던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도 주말쯤 손학규 전 대표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종인 대표도 박지원 원내대표도 모두 다 역시 손학규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숙현 칼럼니스트. 네. 일단 김종인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가 지난 13일에 비공개로 회동을 했다. 네, 만찬을 하셨다. 네, 그게 이제 어제 알려지면서 오늘 보도가 됐는데요. 13일 날 단독으로 두 분이 만나셨다고 하죠. 예. 실제 배석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취재는 못 해봤습니다만, 근데 무슨 얘기 나눴는가 질문을 했던 이제 민생 문제, 남북 관계 문제 그런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현안을 나누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민생 문제도 좋고 남북 문제도 좋지만 내년 대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정을 우리 이제 해볼 수 있을 테고요. 어쨌든 김종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손학규 전 고문이 이제 강진에 오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손 고문 자기는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란 얘기만 하더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계속 남아있을까, 적을 두고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떠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식의 어떤 그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실제 손학규 전 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다가 예전에 강진까지 갔었죠, 김진 기자도. 저 강진 가서 만나고 왔죠. 만나서 왔죠. 예. 겨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차도 하는데. 마시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네, 뭐 질문하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계속 예. 가르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2월에 나오나 4월에 나오나 총선 전에 나오나 후에 나오나 계속 이러다가 이제 지금 추석까지 갔는데 약간 좀 실기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쪽에서 러브콜을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진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나오려면 빨리 나와라. 라고 하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나는 민주당의 당직이다, 당원이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계속 더민주에 남아있을 거다. 혹은 난 그냥 일개 당원이다. 여기서는. 대권 주자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 김종인 대표의 해석이 더 재밌잖아요. 예. 손학규 더민주로 오기 힘들 것. 그게 저는 오기 힘들 것인지 오지 말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리해요. 이게 우리 김종인 대표까지 혹시 뜯어보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한 명 더 듣겠습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에 이어서 정작 김종인 대표도 궁금해요. 이제 대표 임기 끝났거든요. 퇴임 정치다. 혹시 김종일발 야권 재편 아니냐? 저는 이게 흥미로운 게 지금 밖에서 막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박지원 대표인데 움직이는 사람은 김종인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라는 게 뭔가 더불어민주당의 뭐 차기 지도부에 힘을 싣고 문재인 대표한테 힘을 싣는 쪽이 아니라 그 정반대 방향. 안희정 만나고 박원순 만나고 손학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쪽에 이른바 비문주자들하고 이게 자꾸 만나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 빼고 만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추미애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참 이분도 참 말이 너무 심하신 게 저 사람은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은 대표 고모가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좀 죄를 뿌리는 듯한 이건데 김종인 대표는 그거 분명히 한 거예요. 지금은 자기는 개헌 경제민주화라는 깃발을 가지고 바깥에서 만들겠다. 네. 바깥이라는 게 저는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탈당은 잘 안 할 걸로 보는데 만약에 그럼 주류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눈의 가시가 될지도 모릅니다. 탈당도 안 하면서 예. 계속 이제 재뿌린 이야기하고 바깥의 사람들 만나면서 뭐 손학규는 이 당에 안 올 것이다. 이 당이 미래가 있어야지 오지 왜 오냐. 예. 이런 이야기나 하고 이런 식으로 바깥에 말하자면 비주류의 이런 킹메이커, 구심이 되려고 하는 정계 개편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에는 한 발 걸쳐놓고 바깥에 한 발을 걸쳐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 이제 주류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를 정말 힘으로 누릴 것이냐, 포용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우리 일간신문에는 안 났지만은 최근에 그 월간 중앙 최근호에 이해찬 의원이죠. 의원의 인터뷰가 좀 와이드한 인터뷰가 실렸었어요. 예.
다른 이제 광역단체장들 대권주자들한테 그 뭐 되겠냐, 뭐 안철수 이제 10%다 안 된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우리는 문 대표를 밀어야지.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친노 진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의 그러면은 발언이에요. 이제 당 대표는 추미애 의원이 되더라도 예컨대 이해찬 의원은 그럼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적으로 복당하죠 무조건. 이해찬, 김종인. 그럼 또 이제 박지원은 김종인하고 좀 가깝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킹 주자들이 아니라 더 위에 말하자면 그 신선들이 노인이라고 한번 하고 이제 신선들이. 원로들의 이게 예. 튀기는 싸움이 한판 대선 본격화 전에 야권에서 벌어질 것이다.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짧게 얘기해야겠죠. 아니요, 충분히 얘기하십시오. 네. 김종인 의원 역할은 저는 굉장히 좀 특별하고 의외로 갈등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은 나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치의 최대 현안이 저는 좌우 이 이념 갈등입니다. 예. 그 중간 지대에 계신 분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은 내년에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이제는 선거의 그 쟁점이 좌와 우의 이런 이념 대결이 아니고 진짜 건전한 대결이 돼야 되는데 그 점에서 보면은 김종인 대표의 그 위치는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예. 야당이면서 또 좌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서 또 극우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탄력성 있는 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꽤 아주 긴장되고 아주 건강한 그 정치 분위기 형성하는 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예.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재밌다는 게 김종인 대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당보다 나라가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대선을 보고 뭐 참 지식인이라든지 사회 원로로 보아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훌륭한 말씀인데 그냥 당의 대표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분이 이게 당보다 뭐 국가가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닿아 돌아가가지고요. 혹시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 이수영 칼럼니스트 네.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점으로 이른바 친문 중심으로 재결합이 되고 있고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노 지역과 혹시 박원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서울시장 그리고 여기에 손학규 전 대표까지 합세를 해서 뭔가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중간지대 어떤 강력한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 형성이 되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여기 돌직구에 나와 주신 저 세 분들 굉장히 그 어느 역할에 가서는 주연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역할에 가서는 조연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시나리오별로 참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실 쟁쟁한 분들이시죠. 근데 요즘 제가 김종인 그 대표를 보면 느끼는 게 그 저번 총선 때 이 친박 감별사라고 해서 태경환 의원이 막 지역 돌아다녔잖아요. 예. 저는 김종인 대표가 소위 말하는 그 내년에 대선 후보 감별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대선 후보감이고 이 사람은 대선 후보감이 아니고. 일일이 다 그 막 그 매뉴얼 명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점수 매기고 계시잖아요. 뭐 안철수 전 대표는 안 되고 뭐 문재인 대표도 감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희정 뭐 지사나 뭐 등등 그 외연에 여러분들 만나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이제 감별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아까 같은 맥락이지만 약간 매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문재인으로 굳혀져 있고 한쪽에는 안철수라는 사람은 굳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직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접근에서 김종인 대표가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개인 욕심 때문에 하시는 건지 잘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어떤 저런 역할이 좀 미워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권의 합종 변행, 총선이 끝나고 대선이 가까워오는 지금 이 시점에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숨겨진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오랜만에 국제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부의 러브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미셸 여사, 이 두 사람의 젊었을 때 시절에 어떤 요즘 젊은이들 말로 꽁냥꽁냥 맞습니까? 꽁냥꽁냥한 러브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조금 좋아해서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나 이런 걸 많이 좀 이렇게 동영상 찾아보고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둘 젊었을 때 사진도 많이 봤는데 참 멋있어요, 일단. 물론 잘생겼죠. 네, 멋있는 예. 사진만 물론 골라서 공개를 했겠지만 아마 이 영화의 주제 그 시대 배경은 1989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28살이고 미셸 여사가 25살.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하버드대에서 로스쿨 이제 학생이었고
미셸 여사는 나이는 3살 어리지만 이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미셸 여사가 일하고 있던 로펌에 오바마 당시 학생이 이제 들어가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예. 사랑이 싹트는 그런 얘기를 이제 담고 있다고 하는데 미셸이 직장 상사였군요. 정확히 그렇죠. 말하면.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셸은 처음에 오바마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오바마가 본인이 이제 정치 활동하는 그런 장소에 미셸을 직접 모시고 가서 보여주면서 미셸의 마음을 돌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힐러리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힐러리 적극적인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 지지를 올려줄 것인가? 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또 그때 영화에선 이 시카고에서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게 나오는데 네. 그때의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 갈등 문제. 근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시사하는 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오늘의 피나리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모기의 입이 돌아간다는 바로 처서입니다. 작년, 재작년 처서 때는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처서는 이렇습니다. 불볕 처서. 오늘도 더워요. 서울의 폭염 발생일을 연속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23일 내내 폭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994년 이후 최장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2일 역시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낮 최고 기온이 수원 33.7, 대구 34.6, 대전 36.5, 광주 35.3, 그리고 서울 36도까지 어제 날씨가 이렇게 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폭염 33도가 넘는 이 폭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사진으로 이 가을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의 이 동굴 식물 터널에 조롱박이 주렁주렁 매달렸다고 하지만 조롱박 봐도 더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을은 아직 오려면 요원한 것 같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번 주까지도 이 무더위와 폭염이 계속된다. 기상청은 이렇게 예보했어요.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발 맞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스튜디오도 너무 덥거든요. 네. 23일이면 오늘이 23일이니까 8월 한 달 내내 이랬는데 뭐 우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특히 노숙자분들이나 아니면 쪽방촌 노인들 같은 건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서 빨리 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도 돌아간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오게 마련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아무리 누진제 때문에 열받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돌직구 쇼와 함께 시원하게 얼마 남지 않은 여름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